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화학 두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선 스펙트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원래는 이게 스펙트럼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원자의 구조 파트에서도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보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속 원소를 구별을 할 때 금속 원소는 자, 얘는 불꽃 반응을 통해서 구별을 한다고 했죠. 불꽃 반응을 통해서 구별을 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리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나오고 겉불꽃이 됐을 때 빨강이 나오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나오죠. 칼륨 같은 경우에 보라색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SR 같은 경우 이걸 저희가 스트론튬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진한 빨강색으로 나와요. 진한 빨강색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빨강색하고 진한 빨강색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대조해서 비교할 때는 뭐 구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만 딱 놓고 이게 리튬인지 혹은 스트론튬인지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뭘 하냐면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선 스펙트럼을 합니다. 선 스펙트럼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마다 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선 스펙트럼을 한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스펙트럼의 마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빨간 펜으로 해야 되겠네. 안 보이니까. 그죠? 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결과를 보고 일종의 지문하고 같아요. 결과를 보고 이게 리튬이구나. 혹은 이게 스트론튬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얘네들을 보고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확인할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소의 불꽃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라고 하는 뭐 하나의 장치입니다.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분광기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에 넣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성분 원소의 확인에 이용을 한다는 거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거구나. 다시 얘기해서 금속 원소가 그 겉불꽃이 됐을 때 색의 차이로 구별을 하는데 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을 찍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칠판을 조금 띄워가지고, 자, 입자에 대한 개념 변화. 이거는 가벼운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16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6세기를 기점해가지고, B처럼 적었네. 16세기를 기점해서 저희 그 실험 과학이 철학의 영역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예전에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철학자들이 자연현상을 탐구의 주제로 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16세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실험 도구의 발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자연현상을 탐구하기가 좀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실험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실험과학이 등장을 하고 그 이전에는 철학을 하시던 분들이 깊게 생각해서 사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탈레스도 있었는데 이 탈레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물질의 근원을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계에 물이 많으니까 물로 자연계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물은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은 하나의 기본적인 종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얘기는 틀린 얘기지만 탈레스에 대한 개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기본적인 종류가 있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기본이 되는 그 종류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턴이 나와서 돌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이 돌턴이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잘못된 얘기인데 어쨌든 이 물을 분해했을 때 얘가 이제 돌턴이 어떻게 분해했냐면 전기 분해를 하죠.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그 결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전기분해한다. 전기분해하게 되면은 물이 H2O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돌턴은 이게 물이 H2O인 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두 개의 기체가 포집이 되었는데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의 특성을 조사해 보니까 A라는 기체는 가연성이고 폭발성이 좀 있었죠. 가연성이고 폭발성 있고 가볍고 무색이고 무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 B라는 기체는 꺼져가는 불씨 같은 걸 가까이 대보니까 연소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고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결과로부터 얘가 산소임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돌턴은 지금 이 돌턴 당시에는 H2O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돌턴은 이 생각을 했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최대 단순성의 원리, 즉 가장 단순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수소 한 마리하고 산소 한 마리가 물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H2O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을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자,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지만 어쨌든 돌턴까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턴이 이런 얘기를 하죠. 최대 단순성의 원리를 따라서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로 물 분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탈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돌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겁니다. 발전했고, 그 이후에 아보가드로라는 그 과학자가 나와요. 대단한 천재인데, 이 아보가드로가 당시에 이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의 부피 비를 보니까 2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 비를 통해서 수소가 2마리, 산소가 1마리, 이렇게 해서 물 분자가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맞는 얘기가 된 거고요. 됐나요? 자, 이 정도 얘기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올려볼게요. 불필요한 건 넘어갈 거고요. 저희가 원소와 원소 물질이 나오죠. 여기에서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개념은 저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자, 원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원자라고 하는 건 어텀이라고 하죠. 아톰. A가 나세음이고 톰이 토머스 쪼개다. 즉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기본 단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는 하나의 입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가능하죠. 1개, 2개, 3개, 4개. 셈이 가능한 거예요. 셀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VS 원소라고 하는 것은 엘리먼트라고 하죠.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종류라고 합니다. 종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종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동위원소 개념을 배워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자, 동위원소 개념 밑에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호돈소 물질은 물질의 종류가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N2 같은 경우에 N이 니트로겐, 질소예요. 질소의 개수가 몇 개죠? 2개. 그러나 질소의 개수는 2개니까 원자는 몇 개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원자는 입자잖아요. 셀 수가 있다고 했죠. 원자는 2개가 있지만 원소는 니트로겐이라고 하는 질소는 한 종류죠. 다시 얘기해서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 질소는 호원소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또 O2는 어때요? O2는 O가 지금 몇 개예요? 옥시겐, 산소가 2개 있죠. 원자는 2개가 있는데, 원소는 물질 종류죠. 원소는 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홑원소 물질이 된다. 그래서 산소도 홑원소 물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밑에 화합물과 분자가 나오는데, 저희가 요 개념이 일단은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를 요게 이제 칠판 좀 띄운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이해해야지만 화합물과 분자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은 할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Na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이미 원소 X가 있다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X의 우측 하단에 들어가는 표현이 A의 A자 개수라는 정보였죠.
개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들어가는 정보가 이온에 대한 정보, 이온이 뭔지는 원자를 배우고 나서 배울 겁니다. 자, 이온에 대한 정보하고 산화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온을 들어갈 땐 이온은 N가의 양이온, N가의 음이온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실수가 안 나와요. N가의 양이온, N가의 음이온. 예를 들면 2가의 양이온,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N가의 양이온, N가의 음이온. 이게 이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1가의 양이온이 되겠죠. 1가의 양이온. 근데 산화수에 대한 개념을 쓰게 되면 CF 비교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돼요. 이게 헷갈리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N은 산화수에 대한 표현이고 이건 산화 환원 반응에서 배울 겁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서 배울 거고 이온에 대한 개념은 어쨌든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가의 양이온, N가의 음이온 이와 같이 읽어주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1가 양이온이에요. 자, 이걸 지우고 칠판 좀 지워줘야 돼요. 지우고 다시 그러면 Na 플러스 1가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죠. 소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염화 이온.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정기적인 성격을 얘기해요. 정기적인 성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다르게 되면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합니다. 인력이. 다시 Cl 마이너스는 Na 플러스와 인력이 있을 거고 Na 플러스는 Cl 마이너스와 인력이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온과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한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한 물질을 저희가 이온성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온성 화합물은 분자가 아니에요. 이온성 화합물 분자가 아닙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기본 개념 잡힌 거예요. 이온성 화합물은 이온과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럼 분자는 이게 어떤 거냐? 분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걸 들면은 H2O 같은 경우. 이거는 분자예요. 물을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물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이 왜 분자냐? 이거는 물을 표현하게 되면 HOH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O나 H나 얘는 원자가 되겠죠.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왜 이게 원자냐? 이온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온이었다면 제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인데 원자와 원자 간에 요 짝대기 이게 막대기가 뭐냐?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원자와 원자 간에 화학적인 결합을 한 거예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원자와 원자 간에 이게 원래는 전자를 공유했다는 표현인데, 그건 자세한 건 공유결합에서 공부할 거고, 원자와 원자 간에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한 것. 다시 얘기해서 원자 간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원자 간의 결합은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원자 간의 결합은 분자가 된다. 분자하고 화합물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은 나오죠. 화합물과 분자 개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불꽃 반응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페이지 넘길게요. 자,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연속 스펙트럼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 연속이구나. 이게 선 스펙트럼이구나. 선 스펙트럼 뭐예요? 분광기에 때려 넣으면은 이게 하나의 선, 마디로 나타나고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광원으로부터 광원이 이와 같이 있다면 빛이죠. 태양이에요. 태양빛을 저희가 태양빛이 지표면까지 쫙 입사가 되면은 이걸 프리즘에 분광을 시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죠.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보신 적 있죠? 무지개가 연속적으로 색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과 주황색과 파란색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연속
이런 개념이 연속 스펙트럼 개념이에요. 연속 스펙트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금속 원소의 불꽃에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하고는 다르게 무지개와 같이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고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몇 가지 점검할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연소 반응의 결과물은 예측할 수 있다. 반응이라고 하는 건 제가 호랑이하고 토끼 얘기해주면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거냐, 호랑이하고 토끼가 친구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그런 이제 가능성과 그런 패턴들을 공부하는 게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했고, 마찬가지 쉽게 얘기하면 연소 반응은 구구단하고 똑같이 저희가 연소에서 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땐 물론 연소의 대상물이 CX의 HY 즉 탄화수소일 때, 탄화수소가 연소가 완전하게 연소됐을 때는 그에 대한 결과물이 뭐라고 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플러스 추가로 그름이 나타난다. 요걸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완전 연소에 대한 결과에 정확하게 그 패턴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칠판 지우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석회수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화학에선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아마 예전에 저희가 석회수가 어때요? 투명하죠. 투명한 석회수에 빨대를 꽂고 숨을 훅 하고 불면은 투명한 석회수가 어떻게 되죠? 뿌옇게 흐려진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석회수가 이게 뭐냐? 얘가 CaOH2라는 거예요. 얘는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석회수예요. 근데 이게 왜 뿌옇게 흐려지냐 하면 석회수에다가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표현할게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저희가 숨을 내쉴 때 CO2가 나가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얘가 뭘 만드냐? CaCO3. 이걸 저희가 탄산칼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산칼슘의 앙금을 만들어요. 화살표 아래쪽으로 내리면 앙금이에요. 근데 이 앙금의 색깔이 화이트예요.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명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억하실 게 주황색 펜으로 표현을 할 텐데 저희가 석회수는 수산화칼슘이고 여기에다 CO2 넣게 되면 탄산칼슘의 흰색 앙금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투명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CO2가 검출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어려운 거 아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물을 검출할 때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어요.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는데 이게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까이 대야 돼요. 그러니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져다 대면은 색깔이 변해요. 어떻게? 레드로. 푸른색 코발트 종이가 빨간색으로 변한 걸 보고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좀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정도 패턴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페이지 넘기고 이제 원자 양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원자 양이 뭐냐?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되는 입자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물질은 두 가지 기본적인 물리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질은 질량이 있어야 돼요.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피가 있어야 돼요. 부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는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원자 양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인 질량. 왜 이게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원자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건데 이 작은 것에 대한 질량을 측정해서 저희가 사용을 한다면 이건 어렵겠죠.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경우에 원자의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에요. 마이너스 23승 g이에요. 장난 아니게 작은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질량으로 사용하겠다. 상대적인 질량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의 몸무게가 60kg이에요. B라는 사람의 몸무게가 120kg이에요. 됐나요? 근데 원래 몸무게를 이야기할 때도 kg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제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70kg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죠. 물리학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70kg 중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맞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70kg 중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70kg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상용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상용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통의 편의상 그렇게 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A는 60kg이고 B는 120kg인데 이때 기준을 A를 기준으로 두고 상대적인 질량을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 약속했죠? 제가 약속했어요. 제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60kg이 1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120kg 얼마예요? 당연히 2가 되겠죠. 상대적인 질량 2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기준이 있을 때 기준을 놓고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그 값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칠판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이 매우 작다. 아까 보셨잖아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 장난 아니게 작은 거죠. 작아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직접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렵다. 사용하기에도 당연히 불편하죠. 그걸 매번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원자를 기준으로 놓고 정한 다음에 이것과 비교한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 양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약속을 이제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해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화학협회에서. 자, 어떻게 약속했냐?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자. 근데 탄소 원자의 상대 질량을 12로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교 상대값으로서 저희가 원자 양을 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선생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원자 번호 2번에서부터 20번까지 뭐라고요? 원자 번호 2번에서 20번까지는 원자 번호에 2를 곱하면 about. 이건 대략적으로. 이코는 완전히 같다는 거고 얘는 about이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인 원자 양이 나옵니다. 예외는 CF, 예외는 수소는 아니에요. 얘는 원자 번호 1입니다. 그리고 얘는 원자 양도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소는 그냥 원자 양이 1이고 나머지는 원자 번호 2번에서 20번까지는 대부분 곱하기 1을 하면 원자 양과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고 비금속일수록 더 가까워져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공직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원자 양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안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해볼까요? 원자 번호 헬륨 같은 경우 원자 번호 2번이잖아요. 그럼 얘의 상대적인 원자 질량은 4가 된다. 왜?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원소기호 X의 좌측 하단 개념, 요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원자 번호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페이지 넘겨서 자, 여기죠. 그래서 어쨌든 원자 양을 정의했고 원자 양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당연히 단위가 없겠죠. 원자 양은 단위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값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A라는 사람의 60kg을 기준 1이라고 봤을 때 기준 1에는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120kg이라고 질량 개념이 나왔지만 상대적인 질량 2로 표현했을 땐 단위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본 거기 때문에. 자, 단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게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 양. 이거는, 일단은 동위 원소 개념을 이해해야지 평균 원자 양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위 원소 개념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뭐냐? 저희가 원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양성자에 대한 개념과 중성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동위원소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동위원소가 어떤 거냐? 동위원소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뭐 미국 애들은 아이소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동위원소는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르다. 이것이 동위 원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것. 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양성자는 뭐고 중성자는 뭐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원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데, 원래 이 원자 파트는 원자의 구조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계략적인 것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양성자, 중성자. 그러면 이때 전자는 정기적인 성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동그라미라고 표현해요. 마이너스 동그라미. 물론 자, 양성자는 뭐겠어요? 정기적인 성격이 플러스다. 플러스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중성자는 정기적인 성격이 없는 하나의 입자다.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E-라고도 표현해요. 전자는. E가 뭐냐? 일렉트론이 전자예요. 전자의 정기적인 성격이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빨간 펜으로 적는 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양성자 프로톤이란 뜻이에요. 프로톤. 양성자의 정기적인 성격이 플러스다. 중성자 뉴트론이라고 얘기해요. 중성자의 정기적인 성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빨간 펜 적었냐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얘는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만 기억합니다. 나머진 동그라미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뭘 공부할 거냐면, 일단 질량 개념을 먼저 볼게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두 가지 물리적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질량에 대한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부피에 대한 개념이 있죠.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원자는 세 가지 입자로, 세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을 다 더하면 원자의 질량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이제 실험 과학에서 이걸 얘네들을 다 측정을 해봤어요.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측정을 했고, 그 굉장히 작은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 질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양성자의 상대 질량을, 요걸 이제 상대 질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 질량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고, 상대 질량을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성자의 상대 질량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의 상대 질량은 얼마냐? 0.000001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저희가 원자의 질량은 얼마냐? 2.000001 정도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왜? 대략 그냥 about이 2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극한에 대한 개념인데 아주 작은 것은 무시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한강물에다가 제가 잉크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잉크 색깔로 한강물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한강물이 잉크색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에 전자는 전자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질량 개념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무시를 합니다. 질량 개념에서 무시한다.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원자의 구조는 저희가 고전적인 모형과 현대적인 모형을 두 가지를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전적인 모형도 현대 화학에서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형이고 현대적인 모형도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공부해요. 다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건 고전적인 모형으로서의 원자예요. 원자는 이와 같이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를 누가 돌고 있냐? 전자가 돌고 있죠. 원자 핵 안에 누가 있죠?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나요? 자, 근데 이게 원자예요. 이게 원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전자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을 할 때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는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 원자 내에서 불변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뭐 이온 결합을 하건 공유 결합을 하건 전자를 공유하거나 전자를 아예 줘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 내에서 전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가변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저희가 자연계에서 이게 지금 양성자죠. 양성자. 이게 지금 중성자예요. 중성자. 근데 자연계에서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원자에서 중성자 개수가 다른 것도 있구나. 중성자도 어떤 개념이죠? 빨간 펜으로. 가변적인 개념이죠. 중성자와 전자는 가변적인 개념이에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전자는 화학 반응에서 변할 수 있는 거고 중성자는 자연계 상태에서 뭐예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들이 발견된 거죠. 중성자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죠? 그럼 양성자는 뭐냐? 양성자는 이게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됐나요? 양성자는 자연계 내에서 일단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